샬롬 삼국지 8권 첫 번째. 솔밭처럼 갈라선 천하. 드디어 터진 한중 쟁탈전. 허창이 한바탕 불난리를 치르고 조용해졌을 무렵 조조를 대신해 한중으로 간 조홍은 그곳을 지키던 하우연과 장압을 만났다. 그곳 사정을 소상히 들은 조홍은 하우연과 장압을 남겨 험한 길목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데려온 장졸들과 더불어 나아가 적을 맞았다. 이때 장비는 뇌동과 함께 파서를 지키고 있어 조홍과 먼저 부딪힌 것은 마초였다. 군사들을 이끌고 합판에 이른 마초는 오란을 선봉으로 삼아 앞길을 살펴보게 하였다. 조홍의 군사가 뜻밖으로 많은 걸 본 오란은 원래 조용히 물러나 마초와 의논한 뒤 싸우려 했다. 그러나 오란을 따라갔던 아자 임기가 부득부득 우겼다. 적은 방금 도착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였소. 먼저 그 날카로운 기세를 꺾어놓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돌아가 맹기를 보겠소. 그러고는 드디어 창을 끼고 말을 몰아나가 조홍에게 싸움을 걸었다. 조홍은 그게 한중에서의 첫 싸움이라 허술하게 맞설 수 없다 생각했다. 몸속 칼을 빼들고 말을 박차 달려나갔다. 겁없이 덤벼들기는 해도 임기는 애초에 조홍의 맞수가 못되었다. 말과 말이 어울리기를 3번도 넘기지 못해 조홍의 칼에 임기의 목이 떨어졌다. 조홍이 그 좋은 기회를 그대로 넘길 리 없었다. 임기를 목 뺀 기세를 타고 군사를 몰아 오란의 본진을 덮치니 오란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에 쫓겨갔다. 너는 어찌하여 4명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적과 맞섰느냐? 첫 싸움에 져서 우리 편의 사기를 떨어뜨린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나 있느냐? 쫓겨온 오란을 마초가 꾸짖었다. 오란이 머리를 조아리며 궁색한 핑계를 댔다. 임기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볍게 나갔다가 나까지 이 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험한 곳에 의지해 굳게 지킬 일이오. 함부로 나가 싸워서는 아니 된다. 마초는 엄한 말로 그렇게 오란을 단속하는 한편 사람을 성도로 보내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못 보던 조홍이 나타난 걸로 미루어 조조가 대군을 보냈음을 짐작하고 한 일이었다. 조홍은 마초가 더 움직이지 않자 무슨 속임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신 남정으로 물러나 마초의 움직임을 살폈다. 장압이 조홍을 보러 와서 물었다. 장군께서는 이미 적장을 목베어 첫싸움에 이기셔 놓고도 어찌하여 군사를 도로 몰리셨습니까? 마초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따로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았소. 거기다가 내가 업군에 있을 때 점술이 귀신 같다는 관로가 말하기를 이곳에서 큰 장수 한 사람이 꺾인다 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구려. 그 때문에 가볍게 나가지 못했소이다. 조홍이 머뭇머뭇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장압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반평생을 싸움터에서 보내셨으면서도 어찌하여 한낱 점쟁이의 말에 그토록 마음을 쓰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 장압이 비록 재주 없으나 지금 이끌고 있는 군사만 데리고 가서 파서를 빼앗아 보지요. 만약 파서가 우리 손에 들어온다면 적군 전체를 빼앗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파서를 지키는 장수는 바로 장비회다. 결코 등한히 볼 장수가 아니니 가볍게 맞서서는 아니되오. 조홍이 엄하게 장압을 말렸다. 그러나 장압은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장비를 두려워하나 내가 보기에는 어린애일 뿐입니다. 이번에 가서 반드시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보내달라고 졸라댔다. 종이 마지못해 물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어쩌겠는가? 마땅히 군령에 따라 벌을 받겠습니다. 장압이 그렇게까지 나오자 종도 더는 말릴 수 없었다. 장압에게 군령장을 써놓게 한 다음 군사를 이끌고 파서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때 장압이 이끌고 있던 군사는 모두 합쳐 3만이었다. 장압은 그들을 세 개의 진체로 나누어 험한 산기슭에 자리 잡게 했는데 그 하나는 엄거체라 불렀고 다른 하나는 몽두체라 했으며 나머지는 당서체라고 이름했다. 그날 장압은 그들 셋째의 군사들을 각기 반으로 쪼개 절반은 자신이 파서로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남아 진체를 지키게 했다.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곧 장비의 귀에도 들어갔다. 장비가 급히 내동을 불러 물었다. 장압이 온다는데 그놈을 때려잡을 무슨 좋은 수가 없겠나. 내동이 제법 머리를 짜내 대답했다. 낭중은 땅이 거칠고 산이 험하니 군사를 감춰둘 만한 곳이 많습니다. 장군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정면으로 나가 싸우십시오. 그때 제가 미리 감추어둔 군사를 내어 곁에서 도우면 장압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장비는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겼다. 곧 날랜 군사 5천을 뽑아 내동에게 주며 알맞은 곳에 숨어있게 하고 자신은 1만 군사와 더불어 낭중으로 나갔다. 장비가 장압의 군사와 마주친 것은 낭중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양군이 마주 버려서 진을 친 뒤 장비가 말을 달려 나가 싸움을 도두었다. 장압은 어디 숨었느냐? 어서 나와 목을 바쳐라. 장비가 그렇게 소리치자 장압도 지지 않고 창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왔다. 곧 한바탕 무서운 싸움이 어우러졌다. 하지만 어차피 그들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싸움이었다. 둘이 어울린 지 30합쯤이나 되었을까. 갑자기 장압이 이끄는 군사들 뒤편에서 함성이 크게 일었다. 산 뒤쪽에 족병의 깃발이 벌럭이는 걸 보고 놀란 장압의 군사들이 지른 소리였다. 장압도 그걸 보고는 더 싸울 마음이 없었다. 한 차례 용을 써서 장비를 물러가게 해놓고는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비가 그런 장압을 뒤쫓으며 그 군사들을 마구 죽였다. 거기다가 다시 내동이 앞에 뛰쳐나와 양쪽에서 들이치니 장압이 견뎌낼 도리가 없었다. 군사고 뭐고 뒤돌아볼 틈도 없이 제 한 목숨 건져 달아나기 바빴다. 장비와 내동은 그런 장압을 밤새도록 쫓아 그의 진체가 있는 암거산 아래에 이르렀다. 그것을 지키고 있던 장압의 군사들이 얼른 그를 맞아들인 다음 뒤쫓아오는 장비의 군사들에게 통나무와 돌을 굴렸다. 저기 험한 산기슭에 의지해 굳게 지킬 뿐 나와 싸우지 않자 장비는 더는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 군사를 다시 암거산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으로 물려 진체를 내렸다. 다음날 장비는 일찍부터 군사를 이끌고 장압의 진체 아래로 가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장압은 계책을 바꾸어 싸움을 받아주지 않았다. 일부러 크게 피리를 불고 북을 울리며 산 위에서 술만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장비는 군사들을 시켜 큰 소리로 그런 장압을 욕하게 했다. 그래도 장압은 조금도 동하지 않고 진체에서 나오지 않았다. 장압이 그렇게 나오니 장비도 어쩔 수가 없었다. 욕질로 목신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진체로 돌아갔다. 다음 날도 장비가 다시 군사를 몰고 산 아래로 가서 싸움을 걸었으나 전날과 다름이 없었다. 장압은 무슨 소리를 해도 진체에 처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다. 참다 못한 뇌동이 군사를 몰아 산 위로 올라갔다. 산 위에서는 다시 동나무와 바위 덩어리가 사태난 듯 굴러 떨어졌다. 놀란 내동이 급히 군사를 물렸으나 이번에는
장압의 다른 진체인 탕석체와 몽두체에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 내동의 군사를 덮쳤다. 그렇잖아도 통나무와 바우덩어리에 적지 않이 꺾인 뇌동의 군사는 그 두 채의 군사들을 당해내지 못해 턱없이 머리수만 줄어든 채 쫓겨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장비는 단념하지 않고 다음날 또 군사를 이끌고 산 아래로 가서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장압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장비는 군사들을 시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 퍼부었지만 산 위에서는 욕설로만 답할 뿐 아무도 내려오지를 않았다. 일이 그렇게 되자 장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계책이 나지 않았다. 할 일 없이 욕질만 주고받는 사이에 그럭저럭 50여 일이 지나갔다. 변한 것이 있다면 장비가 진체를 바로 암고산 아래로 옮긴 것과 그도 장압처럼 술을 마시게 된 것 정도였다. 장비는 매일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한 뒤에 산 아래에 앉아 장압에게 욕을 퍼붓는 일로 날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비가 보낸 음식을 가지고 온 사자가 그 꼴을 보고 돌아가기 바쁘게 유비에게 일러 바쳤다. 장비의 못된 술버릇을 알고 있는 유비는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랐다. 곧 공명을 불러놓고 걱정스레 물었다. 장비가 또 술을 퍼 마셔 된다니 실로 큰일이외다. 어찌하면 좋겠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싸움터에서는 술을 좋아하는 걸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도에는 잘 담근 술이 많으니 차라리 한 50독 좀 보내주시지요. 그걸 새 수레에 실어 장장군께 보내드려 흠뻑 마시게 해드리십시오. 공명이 빙긋이 웃으며 그렇게 대꾸했다. 유비가 정색을 하고 나무라듯 말했다. 내 아우는 그전부터 술을 마시며 실수가 많은 아이요. 그런데도 군사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오히려 이 떡에게 술을 보내라는 것이요. 그제서야 공명이 웃음을 거두며 그 까닭을 밝혔다. 주공께서는 익덕과 여러 해 형제로 지내셨으면서도 여지껏 그 사람됨도 모르십니까? 익덕은 원래 성질이 굳세고 거친 사람이나 전에 이 땅을 차지할 때는 어만을 의롭게 놓아준 적이 있습니다. 결코 용맹만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익덕이 장압과 50여 일이나 마주하고 있으면서 술만 마시고 취한 뒤에는 장압의 진체가 있는 산 아래 앉아 욕설이나 퍼붓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코 술이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동안에 벌써 장압의 계략에 떨어져 패하고 말았을 것이니 주공께서는 걱정 마시고 술이나 보내드리십시오. 그래도 유비는 영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했다. 한참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비록 그렇다 해도 너무 믿어서는 아니대요. 위연을 함께 보내 익덕을 돕게 하는 게 좋겠소. 공명도 그것까지는 마다하지 않았다. 곧 위연을 불러 술을 가지고 가 장비를 도우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술을 실은 수레에는 군전, 공룡, 미주라고 크게 쓴 깃발을 내걸게 해 장압의 부하를 돋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술을 가지고 장비의 진체에 이른 위원은 그 술이 유비가 보낸 것과 아울러 자신이 도우러 온 걸 알렸다. 장비는 절하며 술을 거두어 들인 뒤 엄숙한 얼굴로 위원과 내동에게 말했다. 이제 거진 때가 된 것 같다. 그대들은 각기 한때의 군마를 이끌고 좌우에 날개가 되어다가 군중에 붉은 기가 세워지거든 바로 군사를 몰아 나가라. 그러고는 가져온 술을 장막 앞에 펼쳐놓게 한 다음 크게 깃발을 벌려 세우고 북을 울리게 하며 마셔대기 시작했다. 장압이 풀어놓은 세 장의 그 꼴을 보고 산 위로 올라가 알렸다. 그 말을 들은 장압은 산꼭대기에서 장비가 있는 곳을 내려보았다. 정말로 장비가 군막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앞에는 군사 둘이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본 장압이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장비가 나를 속이려 드는 게 너무 지나치구나. 그러나 너무도 드러내놓고 속이려 드니 그게 꼭 자신을 얕보는 것 같아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 바람에 갑작스레 조심성을 잃어버린 장압이 영을 내렸다. 오늘 밤 산을 내려가 장비의 진체를 급습한다. 몽두탕석 두 진체에서도 모두 나와 좌우에서 돕도록 하라. 이르라. 딴에는 눈앞에 사람이 없는 듯 날뛰는 장비를 혼쭐 내준다고 내린 결단이었지만 실은 그게 바로 장비에게 말려드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밤 장압은 달빛이 희미해지기를 기다려 산 옆구리를 타고 재빨리 장비의 진체 앞에 이르렀다. 저만큼서 장비의 군막을 살펴보니 대낮같이 등불을 밝혀놓고 장비가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장압은 이때다 싶었다. 큰 고함 소리와 함께 앞장서 똑바로 장비를 향해 지쳐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장비가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허나 이미 내친 김이었다. 장압은 그대로 말을 몰아 장비에게로 다가간 뒤 한 창을 내질렀다. 창을 받고 풀썩 엎어지는 것은 뜻밖에도 지프로 만든 인형이었다. 그제서야 속은 걸 안 장압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그때 장막 뒤에서 연주포 소리가 크게 나더니 한 장수가 달려나와 길을 막았다. 부르뜬 고리 눈에 호랑이 수염을 세운 장비였다. 이놈 장압아, 네 어디로 달아나려느냐. 장비가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창을 끼고 박차 똑바로 장압을 덮쳤다. 환한 불빛 아래 장압은 장비를 맞아 30합이 넘게 버티었다. 속으로 믿는 바는 나머지 두 진체에서 구원병이 오리라는 것이었다. 헛된 기다림이었다. 몽두 당서 두 진체에서 오던 구원병은 이미 위연과 내동 두 장수에 의해 으깨진 게 강정이 되어 흩어지고 오히려 그 진체마저 차례로 위연과 뇌동의 손에 들어가 버렸다. 뿐만 아니었다. 오게 되어 있는 구원병이 오지 않아 불안해지기 시작한 장압의 눈에 다시 산 위에서 이는 불길이 들어왔다. 함성 소리로 미루어 자신의 진체마저 장비 군사들에게 빼앗긴 것임에 분명했다. 그렇게 되자 장압도 더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었다. 죽기로 길을 뚫어 와 구간을 바라고 달아났다. 진체 셋을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데려간 군사도 셋의 하나가 성하지 못했다. 싸움에 크게 이긴 장비는 곧 그 소식을 성도에 전했다. 유비는 장비가 장압을 여지없이 쳐부수었다는 말을 듣자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비로소 장비의 술이 다만 장압을 산 위에서 끌어내기 위한 계책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 공명의 밝은 눈에 다시금 단복했다. 한편 와구관으로 쫓겨간 장합은 거기서 군사를 수습해 보았다. 3만 중에 2만이 줄어 있었다. 남은 10,000명으로는 곧 밀어닥칠 장비를 막아낼 자신이 없어 조응에게 급히 구원을 정했다. 장합의 전가를 받은 조응은 몹시 성이 났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억지를 써서 군사를 끌고 나가더니 이 무슨 꼴이냐. 험하고 요긴한 길목을 적에게 내줘 버린 것만도 용서 못할 일인데 이제 다시 구원병까지 청해. 마치 장압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은 뒤 사람을 보내 전하게 했다. 구원병을 보내줄 수 없다. 어서 나가 싸워 네 힘으로 적을 쳐부수어라. 그 소리를 들은 장압은 막막했다. 그러나 앞서 한 짓이 있어 2번 다시 사정해 보지도 못하고 홀로 장비를 막아볼 궁리를 시작했다. 한참 궁리한 끝에 짜낸 계책이 매복이었다. 장압은 군사를 나누어 관 앞 산속에 숨어있게 하며 영을 내렸다. 내가 나가 싸우다가 거짓으로 달아나면 장비는 반드시 내 뒤를 쫓을 것이다.
장비가 이곳을 지나거든 너희들은 일제히 달려나와 그 돌아갈 길을 끊어라. 그리고 자신은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장비를 맞으러 나갔다. 하지만 앞서 달려온 것은 장비가 아니라 내동이었다. 장합은 내동과 맞부터 몇 탑 싸우다가 못 견디는 것처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내동이 제거 그 계책에 걸려들어 제 죽을 줄도 모르고 장합을 뒤쫓았다. 그러나 와구간 앞 산속에 들기 바쁘게 미리 숨어있던 장합의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돌아갈 길을 끊어버렸다. 내동은 그제서야 쏘은 줄 알았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달아나던 장합이 어느새 되돌아와서 허둥거리는 내동을 덮쳤다. 내동은 손발 한번 제대로 놀려보지 못하고 장합의 한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졌다. 내동의 졸개가 급히 돌아가 장비에게 그 일을 알렸다. 내동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장비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달려가 장합과 맞붙었다. 장합은 장비와 몇 번 창칼을 부딪다가 다시 거짓으로 져주며 달아났다. 그러나 장비는 내동과 달랐다. 장합을 가볍게 뒤쫓지 않고 그 하는 양만 살폈다. 장합은 장비가 따라오지 않자 되돌아가 한 번 더 싸움을 걸었다. 장비가 다시 나오자 몇 번 싸우는 채하다가 달아나며 장비를 유인하려 했다. 일껏 되돌아가 싸움을 걸어놓고도 금세 달아나는 장합을 보고 장비는 비로소 그게 계책인 줄 알아차렸다. 뒤쫓는 대신 군사를 거두어 자기 진채로 돌아가 버렸다. 진채로 돌아간 장비가 위원을 불러놓고 말했다. 장합이 매복계를 써서 내동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 속이려 들었다. 아무래도 그놈의 계책을 거꾸로 이용해 그놈을 때려잡아야겠다.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위원이 못 믿어온 얼굴로 그렇게 물었다. 장비가 제법 생각 깊은 얼굴로 말했다. 내일 내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가거든 너는 날랭 군사만 뽑아 뒤에 젖어 있거라. 내가 속은 것처럼 장합을 뒤쫓으면 그가 숨겨놓은 군사들을 조아라 달려나와 내 뒤를 끊을 것이다. 그때 너는 군사를 나누어 그들을 접으수고 좁은 길목을 막은 뒤 여남은 수레쯤에 집단과 마른 풀을 날라 골짜기를 불살라 버려라. 나는 그 틈을 타 장합을 사로잡고 죽은 내동의 원수를 갚겠다. 장비를 다시 봐야 될 만큼 단수 높은 계책이었다. 위원은 두말 없이 장비가 시키는 대로 채비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장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군사를 이끌고 와구관으로 나갔다. 장합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와 장비를 맞았다. 여남은 번이나 어울렸을까. 장합이 또 전날처럼 거짓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비가 속은 채 그런 장합을 뒤쫓아 장합은 신이 났다. 이제야 장비를 꿰어 들었다 싶어 한편 싸우며 한편 쫓기기를 한참이나 거듭했다. 그럭저럭 장비가 장합의 군사들이 숨어있는 골짜기를 지날 때였다. 장합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장비에게 덤벼들며 골짜기 양편에 숨어있는 자기 편 군사들에게 손짓을 했다. 어서 나와 장비를 에워싸라는 신호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복병들이 막 움직이려 할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위원이 날랭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들어 그들을 골짜기 안으로 뒤쫓아 버렸다. 그리고 미리 끌고 온 수레로 골짜기 입구를 막더니 불을 질렀다. 수레에 실은 집과 마른 풀에 붙은 불은 눈 깜짝할 새에 골짜기에 있는 잡초와 나무로 옮아 붙었다. 그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골짜기 안으로 쫓겨간 장합의 군사들은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장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데리고 있던 군사들을 휘몰아 허둥대는 장합을 들이쳤다. 볼 것도 없이 장합에 대패했다. 장합은 죽을
힘을 다해 한가닥 길을 뚫고 와구관으로 쫓겨 들어갔다. 하지만 장압도 어지간한 장수였다. 곧 정신을 차려 쫓겨 들어온 졸개들을 수습한 뒤 굳게 성을 지켰다. 장비와 위원이 연일 와구관을 에워싸고 두들겼으나 힘을 다해 싸워 잘 버텨냈다. 장비는 위원과 더불어 수십 기만 거느리고 몸소 와구관 양쪽을 뒤지며 새끼를 찾아봤다. 얼마 되지 않아 장비의 눈에 작은 등짐을 진 남녀 몇 사람이 문득 들어왔다. 산허리에 난 길 옆 직동이에 매달려 황급히 달아나는 것이 장비의 군사들을 보고 놀라 숨으려는 것 같았다. 와구관을 뺏고 못 뺏고는 저기 있는 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장비가 채찍을 들어 그들을 가리키며 위원에게 말했다. 그리고 얼른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 멍에 있는 위원을 버려둔 채 군사 하나를 불러 명을 내렸다. 너는 저기 보이는 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겁주지 말고 이리 데려오너라. 그 말을 들은 군사가 얼른 달려가 미처 달아나지 못한 촌사람들을 장비에게로 데려왔다. 한동안 좋은 말로 그들을 안심시킨 장비가 이윽고 물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가? 저희들은 모두 한중에 사는 백성들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대군이 엉켜 싸워 난중으로 가는 관도가 막혔다는 소리를 듣고 하는 수 없이 길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곧 장계를 지내고 제동산 화근처를 따라 한정으로 들어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별로 숨기는 기색 없이 그렇게 밝혔다. 바로 장비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저 길을 따라가면 와구관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장비가 반가운 기색을 지으며 바로 그렇게 물었다. 제동산 샛길로 따라가면 바로 와구관 뒤가 됩니다. 촌사람 가운데 하나가 별날 것도 없다는 듯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장비는 몹시 기뻐했다. 저 사람들을 진채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주라. 대접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장비는 곁에 있는 군사들에게 그렇게 영을 내린 뒤 위원을 불러 말했다. 너는 군사를 이끌고 다시 관을 들이쳐라. 나는 가볍게 차린 기마대를 이끌고 제 동산으로 나아가 관 뒤를 치겠다. 그러고는 경기 500을 뽑아 제동산 샛길로 나갔다. 조금 전에 잡아둔 백성들을 길잡이로 앞세웠으면 말할 나위도 없었다. 한편 장압은 기다려도 끝내 구원병이 오지 않자 몹시 걱정이 되었다. 머리를 싸매고 어찌할까를 궁리하고 있는데 다시 사람이 뛰어들어와 알렸다. 위원이 관 아래로 몰려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압은 곧 갑옷 입고 말에 올라 관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미처 위원과 부딪히기도 전에 다시 급한 전갈이 왔다. 관 뒤 서너 줄기 샛길에 불길이 일고 있는데 어느 쪽 군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장압은 위원을 제쳐놓고 그리로 먼저 달려갔다. 속으로는 응을이 종이 보낸 구원병이기를 바랐으나 아니었다. 깃발이 갈라서며 나타난 장수는 생각지도 못한 장비였다. 장비를 본 장압은 깜짝 놀랐다. 싸움이고 뭐고 없이 뒤돌아서서 내빼기 바빴다. 하지만 거친 산길이라 말이 닿기에는 좋지가 않았다. 거기다가 뒤에서는 장비가 바짝 뒤쫓아 장압은 할 수 없이 말을 버리고 걸어서 산꼭대기로 치달았다. 장압이 한 줄기 새끼를 찾아 간신히 몸을 빼내고 보니 뒤따르는 군사는 기껏해야 10명이 넘지 않았다. 장압은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걸어걸어 남정으로 향했다. 거기 있는 종을 만나볼 생각을 하니 그저 아득할 뿐이었다. 종은 겨우 군사 여남은 명만 데리고 나타난 장압을 보자 속이 상해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 하였거늘 너는 부득부득 우겨 군령장까지 써놓고 갔다. 이제 대군을 모두 잃은 주제에 무슨 낯으로 너만 살아서 돌아왔느냐.
그렇게 장압을 꾸짖고는 문득 좌우의 군사들을 돌아보며 매섭게 소리쳤다.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 목 베어라. 행군 사마 곽회가 그런 종을 말렸다. 삼군을 모으기는 쉬워도 좋은 장수 하나를 얻기는 어렵다 했습니다. 장압이 죄가 크다 하나 위왕께서 매우 아끼는 장수이니 함부로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에게 다시 군사 5천을 주고 지름길로 가맹관을 쳐서 빼앗게 하십시오. 그래서 서쪽의 군사를 그곳으로 몰리게 하면 이곳 한중은 절로 평온해질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공을 세우지 못하면 그때 앞서의 죄를 함께 물어 장압을 벌하시도록 하십시오. 성난 중에도 종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잠시 숨결을 가다듬은 다음 장압을 보고 엄히 말했다. 다시 네게 5천 군마를 줄 터이니 가서 가맹관을 뺏으라. 이번 일을 또 그르치면 그때는 어김없이 굴령을 시행하리라. 이에 장압은 그날로 5천 군마를 이끌고 가맹관으로 달려갔다. 가맹관을 지키고 있던 촉의 맹달과 곽준도 오래전에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곽준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 외곽의 의지에 굳게 지키자 했으나 맹달은 달랐다. 멀리서 온 적은 먼저 그 날카로운 기세부터 꺾어 놓아야 하오. 나가 싸우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기며 군사를 이끌고 관을 내려가 장압을 맞았다. 하지만 맹달은 아직 장압의 적수로는 모자랐다. 거기다가 장압으로서는 그 싸움에 목이 걸린 판이라 있는 힘을 다하니 맹달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묵사발이나 되쫓겨 들어왔다. 그렇잖아도 은근히 장압을 두려워하던 곽주는 맹달이 그 지경으로 쫓겨오자 더욱 겁이 났다. 얼른 성도에 글을 보내 급한 소식을 알렸다. 가맹관이 위급하다는 소리를 들은 유비는 공명을 불러 물었다.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그러자 공명은 대답 대신 여러 장수와 모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짐짓 걱정스레 말했다. 지금 가맹관이 몹시 위태롭다니 아무래도 낭중에 있는 익덕을 불러야겠소. 그래야 장압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아니 됩니다. 익덕은 와군간에 머물면서 낭중을 지키고 있는데 그 땅 또한 매우 요긴한 길목입니다. 그를 빼와서 그곳이 위태롭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는 여러 장수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보내 장압을 접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이 당연히 그렇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성도에는 많은 장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명이 뜬모를 웃음을 지으며 그런 법정의 말을 받았다. 장압은 위에 이름난 장수요. 결코 가볍게 볼 인물이 아니외다. 익덕을 빼고는 그를 당해낼 만한 사람이 없어. 완전히 성도에 남아있는 장수들을 무시하는 말이었다. 그러자 문득 장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분을 못 이긴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나왔다.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여기는 무장수들을 그토록 깔보시오. 제가 비록 재주 없으나 한번 나가 보겠소. 반드시 장압의 목을 베어 바치겠소이다. 그 소리에 놀라 모두 그를 보니 그는 바로 늙은 황충이었다. 공명이 그런 황충을 비웃듯 말했다. 한승이 비록 용맹스럽다 하나 이미 늙으셨소. 장압을 당해낼지 실로 걱정되오. 지나치신 말씀이오. 내가 비록 늙었지만 두 팔은 아직 석삼을 들어올릴 만한 힘이 드는 활을 당길 수 있고 온몸에 힘을 모으면 전근 무게도 거뜬히 들어올릴 만하외다. 어찌 장압 같은 조물애기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단 말씀이오. 황충이 백발을 곤두세우며 더욱 소리를 높였다. 공명은 그런 황충의 속을 한 번 더 긁었다. 그래도 장군은 이미 칠순에 가깝지 않소. 늙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요. 그 말에 황충은 더 참지 못했다. 언뜻 몸을 날려 뜰로 내려서더니
시롱에 얹힌 큰 칼을 뽑아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듯한 못놀림이 조금도 늙은이 같지가 않았다. 황충은 칼춤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한바탕 칼솜씨를 보인 뒤에 다시 벽에 걸린 강한 활을 내려 두 손으로 의지끈 꺾어버렸다. 실로 무시무시한 힘이었다. 그제서야 공명도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다 조용히 물었다. 알겠소. 그런데 장군께서는 부장으로는 누구를 데려가고 싶으시오? 그러자 황충이 대뜸 대답했다. 어만을 데려가겠소이다. 그 역시 늙었으나 어떤 젊은이의 못지않음을 내가 아오. 만약 이번에 일을 그르친다면 먼저 허옇게 센 이 머리를 내놓으리다. 늙은이라고 얕보는데 격했는지 황충의 기세와 각오는 전에 없이 대단했다. 사람의 잠재력을 한껏 끌어내쓰려는 공명의 계책이 잘 맞아떨어진 셈이었다. 유비도 황충이 그렇게 나서는 걸 보자 흐뭇함을 이기지 못했다. 그날로 황충과 어만에게 대군을 주며 감행관으로 가서 장압을 막게 했다. 은근히 자기가 갔으면 하고 바라던 조은이 공명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장압이 스스로 앞장서 감행관으로 덤벼들고 있으니 군사께서는 결코 아이들 장난으로 보아 넘겨서는 아니 되십니다. 만약 감행관을 잃게 되면 익주 전체가 위태롭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두 늙은 장수만 보내 그같이 큰 적에 맞서게 하셨습니까? 그대는 두 사람이 늙었다고 하지만 내가 헤아리기로 한중 땅은 반드시 그들 두 노장에 의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공명은 조금 전 황충을 충동질할 때와는 딴판으로 그렇게 조은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조은은 아무래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른 장수들도 대개 그와 같아서 한결같이 그 결정의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형편은 감행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황충과 어만이 감행관에 이르자 그들을 본 맹달과 곽주는 속으로 공명을 비웃었다. 이번만은 공명이 잘못한 것 같구나. 끝.